지금 저희 보고 설거지하라는 말씀이세요? 응, 내가 새벽부터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탕 끓이고 힘이 다 빠졌거든. 엄마, 윤지가 하면 안 될까요? 혜인이 피곤하대. 왜? 나도 피곤해. 나도 엄마랑 같이 했잖아. 제가 좀 아파서요. 애 보느라 요즘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 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쳤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67살 윤정자입니다. 젊은 며느리한테 설거지 좀 같이 하자고 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 된통 당하고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명절이면 저는 늘 부엌에 있었어요. 남들 쉴 때 저는 늘 부엌 일했죠. 그런데도 괜찮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하는 게 나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명절엔 달랐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하자. 저는 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명절 전날부터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장을 보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갈비찜까지 했습니다. 새벽까지 좋기 12가지 반찬을 해뒀죠. 딸 윤지가 도와줘서 그나마 덜 힘들었지. 혼자 했으면 진작 병났을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땐 허리가 아파서 바로 못 일어났어요. 그래도 주방으로 향했죠. 아직 갈비를 데워야 하고 잡채 볶아야 하고 미역국도 끓여야 했거든요. 여보, 그만 좀 해.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 69살 이재만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는 늘 그렇듯 말만 할 뿐 도와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낮 12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 30세 김혜인의 손엔 짐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아들 현우가 김밥 한 통과 기저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요. 엄마, 왔어. 냄새 좋다. 또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니네 오니까 더 하게 되지. 며느리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곧바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기까지도 참았어요. 애 보느라 피곤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딸 윤지랑 남편, 아들까지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됐어, 윤지야, 니도 쉬어. 같이 하자. 어차피 다 같이 먹었잖아. 그래, 나랑 윤지가 할게. 혜인아, 애는 잘 자고 있지?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 혜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더니 말했죠. 응, 좀 자고 있어. 난 애 좀 볼게. 저는 그때 살짝 돌아섰습니다. 안방에 자는 아이는 베개 옆에 뉘어져 꼼짝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안아줄 일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설거지 좀 같이 하자. 혜인아, 아무리 애가 있어도 음식 먹었으면 같이 좀 치워야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굳었고 아들 현우는 그 표정을 보며 눈치를 살폈어요. 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혜인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그럼 어떤 뜻이에요? 설거지 안 했다고 나무라는 거잖아요. 저는 손님 아닌가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손님이라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어요. 언제까지 손님일래?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이젠 가족이지. 가족이면 존중해 주셨어야죠. 저도 명절 힘든데 왜 늘 저한테만 요구하세요? 욕을하뇨. 그동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매번 앉아만 있는 혜인을 봐도 요즘 세대는 다르다며 넘겼어요. 그래도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 준비는 나 혼자 다 하고 치우는 것도 도맡아야 한다면 그게 가족입니까? 하녀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식탁에 남은 그릇을 바라볼 뿐이었죠. 혜인아, 그만해. 그냥 내가 할게. 아니, 난 갈래. 나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잠깐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짐 싸서 친정 갈 거예요. 너무 불쾌해요. 혜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그 뒤를 쫓아갔어요. 이게 뭐라고, 설거지 하나가 뭐라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뒤 아들은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며칠만 있을게요. 혜인이 기분 좀 풀리면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니? 명절날 네가 집을 나가? 엄마도 좀 생각해보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방에 남겨진 그릇들 그리고 명절을 준비하느라 부풀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찬물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 그릇을 치웠어요. 딸 윤지와 남편이 도와주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진 뒤였어요.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멀어지기 시작한 딱 한마디. 설거지 좀 같이 하자. 그 말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짐 싸 들고 나간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절 아침이 그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어요. 딸 윤지와 남편만이 남았고 그 많던 음식도 입맛이 떨어져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 정리를 시작했어요. 마음은 무거웠고 눈앞이 뿌얘졌죠. 그런데 그런 제 옆에 와서 딸 윤지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 너무 피곤해 보여요. 됐다. 네가 뭔 죄냐? 괜히 며느리 눈치만 봤잖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가족이니까 하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울컥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선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니.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고맙고 뭉클할 줄 몰랐습니다. 윤지는 부엌으로 가서 말없이 식기세척기를 돌렸습니다. 행주도 삶고 음식도 정리하고 남은 나물은 밀폐용기에 따로 나눠 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쩌다 자식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명절이 오기 한참 전부터 전화했어요. 필요한 거 없냐? 언제 갈까? 뭐 도와줄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음료랑 과일까지 사오더니 거실을 정리해주고 식탁보를 새 걸로 갈아놨습니다. 명절 전날엔 늦게까지 같이 전을 부쳤어요. 저보다 솜씨가 좋아서 깻잎전은 딸이 도맡아서 했고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서도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윤지야, 넌 시댁 가면 어때? 어머님은 잘해주시니? 네, 저는 괜찮아요. 음식은 어머님이 주로 하시고 저는 설거지랑 정리만 좀 해요. 이서방이랑 같이.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설거지도 안 한다더니. 에이, 누가 그래요? 말도 안 돼. 그건 사람이 안 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며느리 혜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토록 당당하게 손님 취급해 달라던 모습이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전 손님이에요. 시댁에서 저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명절에 와서 밥을 먹고 애를 맡기고 반찬을 싸가면서 설거지조차 강요라고 느끼는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한쪽에선 딸이 조용히 남은 잡채를 나누고 있었어요. 반찬통도 자기 집것 챙겨와서 따로 담더라고요. 엄마, 이건 내가 가져갈게. 시댁에 좀 나눠드리려고. 아니, 네 시댁에 주는 건데 내가 한 거라고 하긴 민망하지 않니? 엄마가 있어도 내가 갖다 주는 거니까 괜찮아. 어머님도 아실 거야.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딸이 시댁에 뭘 가져가는 걸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며느리는 제 반찬에 젓갈 냄새 난다고 투덜댔어요.
예전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김치에서 젓갈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참았어요. 애 입맛이니까 그러면서 또 김장 땐 더 많이 싸줬죠. 그런데 설거지 한 번 같이 하자는 말에 그냥 나가버린 게 말이 됩니까?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안방에 앉아 있었어요. 딸과 저 둘이 주방을 오가며 정리를 마칠 때까지 그는 말없이 TV만 보더군요. 밤이 돼서야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당신 말 잘했어. 그렇게라도 얘기했어야 해. 그럼 뭐해? 아들까지 따라 나가더라. 현우도 잘못했어. 근데 혜인이는 너무 심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서글펐어요. 아침에 준비했던 잡채가 아직 상위에 있었어요. 딸과 둘이 겨우 한 접시 비웠을 뿐. 혜인과 현우는 한 젓가락도 먹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아이 자는 방에 살짝 들어가 보니 아이 옆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기 몫을 하는 딸이 그날은 너무도 든든했어요. 한때는 아들만 바라봤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며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잘못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퍼주기만 했더니 그건 당연한 줄만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김장 때 또 올게. 엄마 혼자 하지 마요. 그래, 와줘라. 고맙다, 윤지야. 그 말 한마디에 또 울컥했어요. 딸은 말없이 와주고 며느리는 말없이 떠나네요. 이게 요즘 세대 차이인 건지 사람 차이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이제는 며느리 없는 명절이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대화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하자. 그 한마디가 뭐가 그리 큰 잘못이었는지 계속 스스로를 되묻게 되더라고요. 방에서 나와 집 밖 마당 쪽으로 나가려는데 집 밖 대문 근처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춰 섰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기 전 집 대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귀를 기울였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엄마도 너무 피곤했겠지. 말투가 좀 그랬던 건 알겠는데. 설거지 얘기잖아. 나더러 치우라는 말이잖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콱 막혔어요. 본인 엄마는 안 시켰으니 시어머니도 시키면 안 된다.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 와서까지 그런 취급받고 싶진 않아. 그래도 혜인아, 가족끼리 서로 좀 돕는 거잖아. 나도 같이 하려고 했고. 그럼 당신이 하든가. 나까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명절이면 시댁만 오는 것도 억울한데.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애는 처음부터 가족이라 생각한 적이 없구나. 그냥 남편의 집에 오는 거였고 의무라 생각했던 거였죠. 나도 솔직히 애 데리고 시댁 오는 거 너무 피곤해.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엄마랑 쉬고 싶지. 그건 알지. 근데 엄마가 애 봐주기도 하니까 그건 고맙잖아. 고마워? 나 그거 대가 치르고 있어. 나한테 기대하는 거 있잖아. 애 맡겨줬으니 설거지 하라는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고작 내가 애 봐준 게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었나.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저는 더는 들을 수 없어 조용히 뒷걸음쳤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남편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당신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얘기 들었어?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더 서러워질까 봐요. 그냥 가슴 한쪽에 꾹 눌러 담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은 결국 아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더 이상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문자 한 통 없었어요. 하긴 나간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건 드문 일이죠. 오후가 되자 딸 윤지가 다시 나왔어요. 주방 정리를 도와주던 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혹시 뭐 들었어요? 응? 뭘?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요. 그냥 그 사람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내 아들은 말 한마디를 안 해? 나한텐 사과도 없고. 오빠는 혜인이 눈치 보느라 그래요. 사실 요즘엔 그런 남자들도 많다던데. 딸의 말에 저는 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자식 둘 다 키우며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왜 한쪽은 고맙단 말 한마디 없고 한쪽은 묵묵히 도와주는 걸까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인가 싶었어요.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불 꺼진 부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한 손님이라는 말의 뜻을요. 그 애는 저희 집에 온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얘기를 꺼냈던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들 내외는 연락이 없었고 저도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 윤지가 몇 번 들러 식사 같이 하면서 제 속을 다독여줬죠.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혜인이랑 애 데리고 이번엔 갈게요. 괜찮죠? 그래, 와라. 올 사람 막진 않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까 하는 불안감. 이번엔 바뀌었을까 하는 기대가 뒤섞였죠. 추석 당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처럼 딸이 먼저 와서 도와줬고 저는 반찬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애써 상다리가 휘게 차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점심 무렵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현우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무표정한 혜인. 인사도 짧게 건네고는 바로 거실 소파에 앉더군요.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밥만 먹었고 딸 윤지는 중간중간 아이를 챙기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번엔 너희가 치워. 조용하던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고 혜인은 숟가락을 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 설거지하라는 말씀이세요? 응, 내가 새벽부터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탕 끓이고 힘이 다 빠졌거든. 엄마, 윤지가 하면 안 될까요? 혜인이 피곤하대. 왜? 나도 피곤해. 나도 엄마랑 같이 했잖아. 윤지가 한마디 보태자 현우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혜인은 시선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요. 애 보느라 요즘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 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쳤는데?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고는 소파 쪽으로 걸어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딸과 함께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으려고 마음먹었어요. 다 같이 먹은 음식인데 왜 늘 저만 일어서야 했을까요? 현우는 멈칫하다가 혜인을 불렀습니다. 혜인아, 우리 하자. 같이 치우자. 지금 설거지를? 응, 그냥 같이 해버리자. 빨리 끝내고 쉬자. 혜인은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고 수세미를 집어든 표정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속상했던 건 아들이 혜인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말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정작 어머니인 제 앞에서는 아무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으면서요. 부엌에 서서 둘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딱 봐도 불편했어요. 속으로는 왜 내가 이걸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요. 사실 아무 잘못도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애써왔고 말없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기적으로 잘한 거였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걸 해줘버린 게 진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낸 아들과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오늘 잘했어. 이게 잘한 거야? 아들 표정 봤어? 얼마나 못마땅해 했는지.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어. 계속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이 그날따라 위로처럼 들렸어요. 늦은 밤 딸 윤지가 거실로 나왔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속 시원했죠? 후련하긴 한데 마음은 또 그렇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엄마 잘한 거 맞아요. 너무 참기만 하면 병돼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너희가 치워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세상이 뒤집힐 줄은 몰랐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문도 닫지 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은 부은 듯 했어요. 그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평탄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남편도 혜인의 눈빛을 보고는 머쓱하게 신문을 내려놨어요.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던지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오늘 애 데리고 갈게요. 친정으로요. 그 말에 집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니? 갑자기가 아니죠. 어제 그렇게까지 말하실 줄은 몰랐어요. 설거지 하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니? 저 그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대접이란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껏 제가 이 애를 대접하지 않았던가요? 시댁에 오면 손님 대접 받아야죠. 근데 왜 항상 저는 이래야 하죠? 그 말을 듣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 윤지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아니, 옳게. 제가 봤을 땐 어머니 혼자 일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같이 도왔고, 그건 언니 성격이 그런 거고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왜 제 선택을 비난받아야 하죠? 비난이 아니야. 다 같이 모여서 먹었으면 다 같이 조금은 움직이는 게 상식이잖니. 시댁에 오면 여자만 일하는 게 상식이었죠. 그래서 다들 결혼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집안일은 싫고 애 맡기는 건 좋고 반찬 싸가는 건 괜찮고 그건 당연한 거냐? 지금 저 몰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실망이에요. 아예 안 올게요. 다음부터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한참 후 아들은 가방 2개를 들고 나왔고 혜인은 아이를 안은 채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며칠만 친정에 있을게요. 혜인이 좀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죠. 그래, 가라. 오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속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말리고 애써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딸 윤지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잘하셨어요. 이제 안 붙잡아도 돼요. 저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현우까지 따라 나갔잖니. 걔는 왜 그럴까? 오빠는 눈치만 보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무릎 위로 손을 올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문득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작아져 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젠 됐다. 오든 말든 당신 몸부터 챙겨.
그래야겠지. 나도 지쳤어. 솔직히. 그날 이후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도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던 발소리도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에 마음 한가득 허무함이 들어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허무함이 싫지 않았어요. 쉴 수 있다는 안도감도 함께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집은 조용했고 저는 드디어 제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고 아들도 그랬습니다. 정적이 흐른 집안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눈물 닦을 일도 없었고 애 보는 사이에 반찬 싸달라 성화 부릴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흘러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어요.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무슨 일 있냐? 그게 혜인이가 일이 좀 생겨서요. 민혁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정적을 깬 건 늘 부탁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시냐는 인사는 형식이고 본론은 언제나 아이였어요. 안 돼. 못 봐줘. 갑자기 왜요? 예전엔 봐주셨잖아요. 예전엔 싫지 않았을까 봐준 거고 지금은 싫어서 안 보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의 당황이 느껴졌어요. 엄마,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운하단 말을 왜 하니? 서운한 건 나야. 너희는 필요할 때만 날 찾잖아. 엄마도 알잖아요. 저희 맞벌이 하느라 힘든 거. 그럼 애를 낳지 말든가. 왜 키우는 책임은 부모한테 넘겨?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색하게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엔 그냥 안 맡길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후련함이 남았어요. 그동안 애 봐준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문의 문자였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 보는 것까지 끊으시다니. 저도 명절 이후로 상처받아서 안 간 건데 어머님이 먼저 선을 그으시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 있잖아요. 익십했어요. 대답을 하면 또다시 휘말릴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희가 먼저 그렇게 만들었잖니. 전 그저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존심 지키겠다고 남의 집에서 앉아만 있었던 거냐? 그게 예의니? 어머님은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친정처럼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친정에서만 살지 왜 시집은 왔니? 그 순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민혁이라도 보게 해주셔야죠. 그 아이는 죄 없잖아요. 맞아, 죄 없어. 그래서 내가 많이 봐줬어. 근데 이제는 안 해. 그럼 민혁이 못 보면 안 보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게. 손주 못 본다고 죽는 사람 없더라. 그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물론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그 애를 핑계로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는 건 다르게 봐야죠. 그날 이후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해방감이었어요. 딸은 종종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고 손주도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갔어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정리된 식탁을 보면서 정리가 된 관계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이제야 이 말을 했을까요? 명절에 오지 마라, 그리고 애도 맡기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겨울이 깊어졌을 무렵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지 넉 달쯤 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아들이 뜬금없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지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받았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용건만 말해. 인사는 형식이잖아. 제 말투가 매서웠는지 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민혁이 유치원 끝나고 저녁에 잠깐만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역시나였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역시 본론은 요청이었죠. 싫다. 지난번에도 말했지? 이제 안 본다고. 그게 혜인이가 이번에 샵을 하나 차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애 때문에 일이 어려워서. 샵? 무슨 샵? 미용샵이요. 작은 네일 겸 뷰티샵인데 동네에 자리가 나서요. 그 말에 갑자기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몇 달간 연 끊고 지내던 사람들이 돌연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고작 도와달라라니요. 그럼 샵은 너희가 하고 애는 내가 키우란 거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아니, 그게 그 뜻이야. 네 아내가 샵 열면 내 일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예전엔 그래도 애도 잘 봐주시고 반찬도. 그땐 내가 마음이 있었으니까 했지. 지금은 없어. 마음도 정도 정리 다 끝났어.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다음 말이 튀어나왔죠. 그럼 샵 준비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달 전, 집 나가면서 제게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걸까요? 뭘 도와줘? 돈? 혜인이가 시작부터 대출 받는 건 무섭다 그러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너 민혁이 대학 갈 때도 나한테 학비 달라고 하겠더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아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짧았고 다음은 며느리의 전화였어요. 그녀는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민혁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요. 부탁? 무슨? 샵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게를 열게 됐는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 손기술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 그래서 처음엔 진짜 작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리가 너무 괜찮은 데가 나서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하고 초기 비용이 좀 나가게 생겼어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민혁이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네가 뭔가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왜 그 시작을 나한테서 해? 그 말에 혜인의 말투가 조금 뾰로통해졌습니다. 제가 손주도 안 보게 해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좀 너무하시잖아요. 한번 틀어졌다고 이렇게까지. 그 순간 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설거지 하나로 그렇게 몰아가시고. 몰아간 건 너야. 네가 설거지 안 하겠다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간 거 기억 안 나? 저도 억울했어요. 명절마다 집에 와서 일하는 거 지긋지긋했거든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됐고, 너희 인생 너희가 살아. 나는 이제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줄 마음도 없어. 민혁이 외할머니가 도와주시는데 너무 비교돼요. 그럼 거기서만 받아. 왜 굳이 싫다는데 또 전화해?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이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 얼굴 정말 안 보고 사실 거예요? 너희가 손주를 무기 삼아서 협박하면 난 더더욱 보기 싫어져.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 또 연락 왔어. 이번엔 샵 한다고 돈 달래. 또 연락이? 어디까지 받아먹으려고 그래, 걔네들. 이젠 나도 모르겠어. 애가 아니야. 아들 만나 싶다. 당신 진짜 잘했어. 이번엔 물러서지 마.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물러서면 아들 부부는 평생 제게 기댈 겁니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였어요. 저도 이젠 제 삶을 지키고 싶어졌어요.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연락이 와도 똑같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나는 이제 내 인생 좀 살려고. 해마다 명절이 오면 어떤 땐 설레고
어떤 땐 부담스러웠지만 올해만큼은 담담했습니다. 아들네는 결국 다시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제 안에선 그 아이들과의 인연은 필요할 때만 오는 인연으로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 대신 명절 하루 전날 딸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저희 셋 다 갈게요. 이서방도 같이요. 그래, 올래? 힘들지 않겠니? 힘들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 당일 아침, 새벽부터 전 부치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더군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지가 먼저 와서 식탁을 닦고 사위가 다진 마늘을 무침 볼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너무 낯설어서요. 엄마, 올해 갈비찜 제가 도전해 볼까요? 그래, 해봐. 젓가락질 안 되는 늙은 사위한테 시험대 한번 줘봐야지. 아니, 내가 무슨 죄야? 괜히 걸렸네. 남편의 농담에 딸과 사위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식탁이 차려지고 손주 녀석이 세배를 하겠다며 절을 했어요. 딸이 낳은 손주인데 그 아이가 할머니 하며 안기는 순간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밥 먹고 나서 딸이 설거지통 앞에 먼저 섰고 사위는 싱크대 옆에 서서 물도 데워줬습니다. 엄마는 앉아 계세요. 이번 설엔 저희가 할게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이번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아들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런데도 식탁은 차고 넘쳤고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함께 있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피가 다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올해 설은 좀 따뜻하네, 그치? 응, 난 지금이 훨씬 좋다. 우리 이제 그렇게만 살자. 편한 사람만 보면서. 그래, 나 이제 눈치 안 볼래. 눈치 보느라 산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날 밤 설거지가 끝난 후 딸은 제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줬어요. 엄마, 오빠네는 진짜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 이젠 좀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지도 않다. 그래도 엄마,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말아요. 엄마가 마음 닫으면 오빠도 더 못 올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은 열어두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열린다는 걸 그 애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겠죠. 밤이 깊어가고 딸과 사위, 손주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편은 TV를 보며 깜빡 졸고 있었고요. 저는 홀로 거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부엌을 채우던 연기,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그릇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며느리의 뒷모습.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그리움도 미움도 아닌 그저 지나간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참 많이 참고 살았고 그만큼 비워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되돌아오는 기분이에요. 내 자리를, 내 마음을, 내 명절을. 그리고 그런 제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피부치면서도 마음 붙일 수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장 보러 시장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김치전을 부쳤죠. 딸이 준 강된장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현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용건 말해라. 이젠 돌아가는 말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야 제 마음도 덜 상했거든요. 혜인이가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민혁이 유치원 쪽 문제가 좀 있어서요. 또 민혁이냐? 너희한테 민혁이란 핑계가 참 많구나.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정말 부탁이에요. 혜인이가 새로 일 시작하려는데 민혁이 하원 시간 맞출 데가 없어요. 그럼 둘이서 알아봐야지. 왜 또 나한테 맡기려고 해?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됐어, 안 받아.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몇 분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지만 뻔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진심으로 부탁드린 건데요. 그 문장을 읽고는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요. 네가 말하는 진심이 뭔데? 필요할 때 연락하는 게 진심이냐? 저도 오랜만에 큰맘 먹고 전화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큰맘 먹을 필요 없어. 앞으로는 안 해도 되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혁이까지 안 본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상처예요. 나는 네 시어머니지 하녀가 아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 말을 하며 저는 떨지 않았어요. 차분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단절하실 거면 저흰 어떻게 해야 하죠? 각자 잘 살면 돼. 그게 다야.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 한가운데 서늘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날 저녁 딸 윤지가 집에 왔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들어온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는지 묻더군요. 엄마, 연락 왔어요? 응, 또 민혁이 핑계로 이번엔 유치원이라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끝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와서 앉았어요. 이번엔 끊었지? 끊었어. 그리고 말했어. 난 시어머니지 하녀 아니라고. 잘했어. 당신 진짜 많이 참았어. 맞아요. 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 거예요. 며느리에게서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조용했고 명절도 조용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고요하고 평온한 기도 같았어요. 딸은 여전히 찾아오고 손주는 저를 할미 부르며 안기고 남편은 가끔 제 등을 두드려줍니다. 내가 서운한 걸까? 아니면 이제 괜찮아진 걸까? 그건 그냥 자유로워진 거지. 맞아요. 자유로워졌어요.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부탁에 억지로 웃지도 않아요. 늦게 배운 자유는 더 단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네가 다시 연락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 속엔 더는 그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저답게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시어머니지 하녀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냄새나지, 반찬 투정하지.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야. 진짜 요양원 같은 데로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나 더 이상은 못해. 70대 태식 씨는 평생토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결심했었습니다. 바로 허리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태식 씨에게는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태식 씨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꺼내 먹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김치와 계란 몇 개가 끝이었습니다. 장이라도 보지 그랬어. 한참을 둘러보니 부엌 한켠에는 미지근한 국이 조금 있는 게 태식 씨 눈에 보였습니다. 김치 한 조각, 미지근한 국물 몇 숟갈. 영양가는 없지만 태식 씨에게는 하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저냥 입에 넣고 있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실 때 좀 조심해서 드시면 안 될까요? 자꾸 흘리셔서 청소하기 힘들어요. 내가 흘렸나? 알았다. 조심하지. 젓가락도 제자리에 안 두시고 식탁 주변이 늘 엉망이에요. 태식 씨는 며느리의 말에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뭔가가 훅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낼 수 없었기에 속에서 올라오는 분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태식 씨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분노보다 먼저 밀려든 건 허탈감이었습니다. 혼자 화를 사귀던 태식 씨는 오후가 되어서야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기에 거실로 나왔던 태식 씨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슬리퍼가 안 보이길래 복도로 나가봤는데 태식 씨의 슬리퍼 하나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쓰레기 봉투 옆에 슬리퍼 한 짝이 처박혀 있는 걸 본 태식 씨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젠 신발도 내 자리를 못 찾는구나. 현관에서 그러고 있자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또 병원이세요? 슬리퍼가 밖에 있더라고. 그거 내가 신던 건데. 아, 그거요?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냥 내놨어요. 금방 빨아서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요. 빨아서 줄 생각이면 왜 쓰레기 옆에 뒀어? 아버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태식 씨 안에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걸까? 그날 하루 종일 며느리의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생각해봤지만 태식 씨는 자신의 잘못이 있었나 하는 의문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태식 씨는 방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너 잠깐 내 방에 들어와 봐라. 왜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마누라 말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더라. 은정이도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붙이고 이제는 슬리퍼까지 버리더라. 그 말에 아들 민우 씨는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민우야, 이게 내가 너희 집에 살면서 받아야 할 대접이냐? 아버지, 사실 은정이가 아버지 모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뭐라고? 태식 씨가 되묻자 아들 민우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은정이랑 자주 다투긴 하는데요. 아버지도 너무 민감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무 민감했나 보다. 근데 기억해둬라. 사람 마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거. 그날 밤 태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에 처박힌 슬리퍼 한 짝, 서운한 부분을 말했을 때 아들의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 이 모든 장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식탁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먼저 드세요. 그래, 혼자 먹는데 익숙해졌다. 태식 씨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식 씨가 이 집에 가진 권리, 아직 남아있던 일부 지분, 그걸 들고 태식 씨는 이제 나도 내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 씨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여기 집 좀 팔고 싶은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정년 퇴직 후 건강 문제로 아들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아침 식탁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었고 태식 씨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슬리퍼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태식 씨는 여느 때처럼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 달걀 후라이 하나, 그리고 미지근한 국물. 딱히 할 말도 없고 배만 채우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는 그날따라 그 밥상이 참 처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네가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아버지,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밥 좀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랬지. 아버지, 회사 일이 워낙 많아서요. 내일 뵐게요. 전화 끊고 나서도 휴대폰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말동무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도 젊을 땐 가족끼리 밥상 같이 앉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걸 바랄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식 씨는 문득 거실을 지나가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정아,
우리 저녁은 같이 먹자. 혼자 먹으니까 너무 썰렁하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도 제가 늦게 먹을 거예요. 할 일 많아서요. 그래도 같이 좀 앉자. 말도 좀 하고. 식사 중에 대화 나누는 거 저 좀 불편해요. 저녁은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용히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태식 씨는 쓸쓸하게 밥을 먹은 후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태식 씨는 그동안 불편해했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택시비에 진료비에 약값까지 무시할 수 없는 병원비로 인해 지갑이 얇아지는 게 눈에 보였지만 아들 내외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은정이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병원 다녀오신 거죠? 또 택시 타셨나요? 응. 아침에 허리가 좀 당겨서 다녀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비며 교통비며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 돈으로 한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저희 생활비랑 겹쳐지기도 하고 솔직히 부담돼요. 저희도 여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라는 존재가 참 애매한 짐이구나 싶었습니다. 살림도 도와주는 거 없고 병원만 들락날락하는 노인. 딱히 존재감도 없는 애매한 동거인 하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태식 씨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 씨는 일부러 손자 준호의 방에 인사라도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놀래?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태식 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준호는 지금 숙제 중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이 집중력 흐트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에 태식 씨는 할 말을 잃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태식 씨의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태식 씨는 방 한켠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식 씨가 콜록하고 슬쩍 기침을 했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감기세요? 제발 방에서 좀 안 나오시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나오면 뭐가 문제야? 준호 감기 옮으면 저희 진짜 난리 나요.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배려. 그 말에 태식 씨는 자신의 마음이 빗으로 헤집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배려라는 말, 참 예쁜 말입니다. 물론 살면서 서로 배려해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저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말다툼하는 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분명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식 씨가 있는 방 안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은정아, 아버지 좀 그만 몰아붙여. 요즘 너무 냉정하게 군다.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아버님 눈치 보느라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말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상처는 나도 받아. 왜 꼭 시아버지만 소중하고 나는 안 소중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좀 부드럽게 하자고. 그럼 민우 씨가 직접 아버님 모셔.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그 대화를 듣고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결국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눈치 줘서 미안하다. 그냥 말하지 말고 내 앞에서 다 해라.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은정이도 좀 예민해서 그만. 예민한 게 누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민우야? 아버님,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힘들다. 다 이해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그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있은 후 며느리와의 사이는 빙판길과 같아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는 태식 씨 방을 지날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던 태식 씨는 며느리의 모습에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뭐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내가 샤워도 매일 하고
환기도 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 글쎄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요즘은 이불도 잘 안 터시는 거죠? 내가 매일 터는데 창문도 열고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억울하네. 아버님, 이불은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냄새가 심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낱 이불 하나, 냄새난다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찌를 수 있는지.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기 싫었던 태식 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태식 씨가 나오든 말든 전화 중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워낙 커서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냄새나지, 반찬 투정하지.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야. 진짜 요양원 같은 데로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나 더 이상은 못해. 그 말을 듣고 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짝인가, 폐품인가, 집에 있어도 괜히 미안해지는 존재. 그게 바로 지금 태식 씨의 위치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네 와이프가 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버지, 왜 또 그런 말씀을? 그냥 방에서 들었어. 냄새 난다고 하고 요양원 가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짐이니?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 목 다 하고 살아왔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은정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민? 그래, 다 나 때문이지. 나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쳤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마음이 안 상하게 생겼니? 냄새 난다는 말, 요양원 가라는 말, 이게 그냥 툭 던질 말이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민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식 씨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됐어.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다음 날 아침 또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태식 씨 뒤를 지나가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이불은 제가 내다 버릴게요. 냄새 때문에 준호 알레르기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내 이불이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아버님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시니까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입맛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괜히 자신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벼워서 어디에도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며칠 후 태식 씨는 이웃이자 친구인 용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전 정년 퇴직을 한 몇 안 되는 태식 씨의 친구였습니다. 어이 태식이, 목소리 왜 이리 기운이 없어? 그냥 좀 지쳐서. 너네 며느리 여전하구먼. 그 집 떠나야겠다. 네 성격에 그런 꼴 당하고 못 산다. 용팔아, 나 이제야 알겠더라. 집이 있어도 사람이 설 곳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용팔이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오냐, 네 마음 이해해. 넌 너무 오래 참았어. 통화를 마치고 태식 씨는 방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덩그러니 놓인 그 냄새 난다던 이불. 태식 씨에게는 삶의 온기가 밴 유일한 물건인데 그걸 버리라 합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걸 결심했습니다.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침도 점점 더 이르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조심조심, 컵 하나 내려놓을 때도 손끝에 힘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조심하며 사는데도 결국은 또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언제쯤 양로원 같은 곳 알아보실 계획이세요? 뭐라고 했니? 요즘 몸도 많이 불편하신 것 같고, 저도 준호 학교 준비도 바쁘고, 저희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요. 태식 씨는 순간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진심이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계시면 저도 남편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집이 좀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한순간 태식 씨의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문이 턱 막혔고 속에서는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아들 민우를 방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마누라 말이다. 나더러 양로원 들어가라더라. 민우 씨는 태식 씨의 말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너도 그리 생각하냐? 아버지, 그게 은정이도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요. 회사 일도 힘들고 육아도 혼자 감당하니까. 됐어. 듣고 보니 너도 다 알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저도 뭐라 말은 했어요. 근데 은정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그래, 그 스트레스 내가 원인이겠지. 아버지, 제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정이도 원래는 안 그랬어요. 태식 씨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니? 그 말에 민우 씨는 아무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말의 기대도 사라진 태식 씨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나가주면 너희 가정 다시 편해지겠니? 그건 아니고 아버지 그냥 잠깐이라도 요양시설에 계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태식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짐짝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식 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현관 슬리퍼가 또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안 보였기에 밖으로 나가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식 씨는 자신의 슬리퍼 한 짝이 쓰레기 봉투 옆에 나뒹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허허, 이게 내 신세지. 슬리퍼를 주워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TV 보다가 태식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또 찾으셨어요? 제가 내놨는데 너무 더러워서요. 그걸 왜 쓰레기 봉투 옆에 버리니? 아니에요. 금방 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저도 곤란하죠. 이젠 분노보다 허무함이 앞섰습니다. 화낼 기력도 아깝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 태식 씨는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은정아, 네가 보기엔 내가 그 정도로 불편한 존재니? 그러자 며느리는 태식 씨에게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선 말 못할까봐 지금 묻는다. 솔직히 말해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계시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겠죠? 그게 이기적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안 하마. 다만 이 집이 더는 내 자리가 아니란 건 확실해졌어.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아니다. 너한텐 그게 진심이었잖아. 내가 집 나가면 속이 좀 편해질 거다. 알겠다. 나가마. 아버님,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표정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태식 씨는 그 눈빛 하나에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 씨는 옷장을 열어 서류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슬리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 팔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셔도 돼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중개인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중개인이 가져다주는 서류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태식 씨도 자식에게 더는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태식 씨가 머무를 곳도 발붙일 곳도 아니니 말입니다. 방 한가득 햇살이 들이치던 그 아침, 창문 틈 사이로 새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치 날씨라도 모르게 위로하는 듯 말입니다. 그런데도 태식 씨의 마음속은 하나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하루 가슴속에선 수십 번 생각이 오갔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걸까?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시 떠오른 장면 하나. 슬리퍼 한 짝이 쓰레기 봉투 옆에 처박혀 있던 그날 아침. 그게 결국 지금 내 위치였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나도 되는 사람. 필요 없으면 슬쩍 내다버려도 되는 존재. 그날 점심.
며느리가 점심을 먹는 태식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쪽은 알아보셨어요? 응, 알아보고 있다. 요즘 시설 괜찮은 데도 많던데요. 뭐, 비용이 문제겠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몫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알아보시고 결정되시면 말씀 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태식 씨가 집을 나가길 바라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태식 씨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금 입금 완료됐고 매수자와 잔금 일정 조율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 반응 좋아서 시세 근접하게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이상 없고 한 달 내로 잔금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정리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 안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어린 시절 민우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 어머니 제삿날 사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받았던 서러움이 그 모든 정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또 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늦게 먹을 거예요. 응, 알아서 챙겨 먹었어. 아, 그리고 혹시 짐 정리 시작하셨으면 저한테도 말씀 주세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괜히 고집 부리시네요.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그 순간 태식 씨는 조용히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고집? 나가겠다는 게 고집이냐?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뿐이야. 네? 이 집 이미 팔았어. 계약금도 들어왔고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해.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이랑 계약 다 끝났어. 내가 가진 목 팔아서 정리한 거야.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나는 그동안 너희 말 들으며 참고 있었고 이제 내 목 챙기기로 한 거야. 아버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 너희도 혼자 결정했잖아. 밥은 안 먹는다. 냄새 난다. 요양원 가라고. 내가 물은 적 있어? 나도 이제 말 안 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때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둘을 번갈아 보던 아들은 태식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버님이 집을 팔았다네.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며느리의 말에 화들짝 놀란 아들은 태식 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그래, 더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동안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잊었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왔어? 늦었어. 내가 말없이 참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정말 저희가 그렇게 밉게 보이셨어요? 미운 것도 아니야.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그래서 떠나는 거야. 말이 끝났을 때 거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이불을 개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잔금 일정 매수자 측과 조율됐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에 잔금 치르고 그날 바로 명도하시면 됩니다. 집 상태만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매수자분이 직접 확인하실 거라 하시네요. 태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손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비우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 3년을 넘게 지낸 공간인데도 태식 씨의 물건은 겨우 두어 박스뿐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이제 집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책 몇 권, 사진첩, 약봉지, 그 중에서도 손자의 그림 한 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크레파스로 쓴 그 글씨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야 박스 안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손이 그때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무심하게 태식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큰 박스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 방에 몇 개 더 있어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짐이 많아 보이던데요. 몇 년 살았는데도 챙길 게 이거밖에 없어.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지 알겠지. 잠시 말이 끊기더니 며느리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너무했다는 거 알아요. 아버님이 상처받으셨다는 것도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니? 이미 끝난 일이야. 혹시 아직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으세요? 태식 씨는 말없이 짐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건 너희가 만들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너 나름대로 사느라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삶 살려고. 그 말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안함인지 불안함인지 태식 씨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주말이라며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태식 씨를 보더니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살만하다. 곧 나가면 더 나아질 거야. 짐 싸시는 거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네가 만든 일이니까 실감해야지. 태식 씨의 말에 아들 민우 씨는 입을 꼭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태식 씨는 한숨을 푹 쉬며 아들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넌 너희 가족 챙겨. 아버지한텐 관심 없어도 되는 줄 알았잖아. 아니에요. 저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힘드셨는지. 모른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모른 척한 건 죄지.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식 씨는 박스 하나를 꾹 눌러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다시 살아보려는 거야. 늦었지만 말이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말씀드려봐. 혹시 아버님 마음 바뀌실지 몰라.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아버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우리 정말 나가야 돼. 이미 팔렸잖아. 계약도 끝났고 이제 뭐 어떻게 해. 그 대화를 거실에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들 내외는 여전히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불안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집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어떻게든 태식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왜 상처를 입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들 내외에 한 번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밀려났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태식 씨가 선택한 물건들로만 남은 인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박스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낯익은 천장, 벽에 걸린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 집이 태식 씨에게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은 공간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떨림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얻는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드디어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잔금 전액 입금했습니다. 오늘 등기소에서 이전 등기까지 바로 진행하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오늘부로 이 집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날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태식 씨는 몇 초간 손이 저릿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마지막 서류 확인을 마치고 중개인과 함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소유권 이전 신청까지 다 대행해 드릴 테니 어르신은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여긴 서명. 그 다음은 인감도장입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지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 아래에 태식 씨의 이름이 자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태식 씨는 그동안 만들어온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의 장을 닫는 거였습니다.
태식 씨는 잠시 고민하기는 했지만 곧 묵묵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도장 소리와 함께 지난 세월이 꾹 눌러 찍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 한 방에 3년간 쌓인 서러움까지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특약에 따라 한 달 뒤 명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태식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나가셨던 데는 혹시 등기소? 응, 잔금도 다 들어왔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어. 진짜로 집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 이젠 서류상으로도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물어본 적 있었니? 아버님, 그건 저희가 너무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하게 정리하실 줄은 몰랐어요. 급한 게 아니야. 나는 3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했던 거야. 아들이 퇴근에 들어온 뒤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집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 계약도 끝났고 등기도 다 넘겼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넌 나랑 밥 한 끼 제대로 먹었냐? 내가 아프다고 할 땐 대답도 안 하더니 이럴 땐 왜 이리 빠르냐?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고 계셨던 줄은. 몰랐다는 말 그만해라. 이 집에서 난 투명인간이었어. 그냥 거추장스러운 시아버지였던 거지. 태식 씨의 말에 며느리는 흠칫한 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다들 정신없다는 핑계로 사람을 무시하지.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책임질게요. 제발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태식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상처받은 마음보다 집을 어떻게 하고 싶은 아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민우야, 난 이제 내 시간, 내 공간, 내 감정 하나라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격양된 목소리를 멈추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차라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보았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태식 씨 사이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와 아들 내외가 있는 이 거실 한복판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말이 나지 않을 걸 알았던 태식 씨는 그대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엔 태식 씨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게 꼭 누구에게 내 존재를 넘긴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식 씨라는 존재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태식 씨는 다시 박스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거다. 진짜로. 시간이 흘러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장만하게 된 집에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마당 딸린 전원주택. 이젠 태식 씨의 이름이 적힌 그 집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온 이삿짐 기사님은 짐을 확인하고는 어르신, 짐 많지 않으시네요. 금방 끝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에게는 그 말이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태식 씨가 그 집에서 산 세월은 무려 3년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혼자 산다고 해도 2인 가구 정도의 짐이 된다고 하는데 태식 씨가 가져온 건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3년을 넘게 살았지만 내 물건은 고작 서너 박스. 그 사실이 어찌나 처량했는지 모를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손자 그림, 오래된 사진,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며느리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이야. 혹시 마음 바뀌신 건 없어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끝내기 싫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날 대해선 안 됐지. 아들은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태식 씨가 트럭 기사에게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면서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찾아오고 말고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혼자 살아도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뭐하냐.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며느리는 한 발짝 다가서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이 예전에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라는 그 말보다 진심이라면 그래도 이미 늦었지. 트럭 문이 덜컥하고 닫혔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걸어 올라탔습니다. 출발하겠다는 기사님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등지고 나오는 그 순간, 태식 씨는 드디어 짐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그러나 딱 내 한 몸 누울 공간.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태식 씨의 주름진 두 손으로 가꿀 수 있는 여백이라 느껴졌습니다. 짐을 내리는 내내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공기 참 좋네요. 어르신, 여기 살면 오래 사시겠어요. 그 말에 태식 씨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기사님이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 순간 처음 들었습니다. 저녁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대충 라면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끓일 수 있다는 게 태식 씨에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찌개 냄새가 나가도 상관없고 밥풀이 흘러도 누가 핀잔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니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텃밭엔 여전히 잡초가 가득했지만 호미를 들고 잡초를 하나씩 뽑을 때마다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기에 이사 오는 사람이 적었던 만큼 태식 씨의 존재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은 어르신, 새로 오셨죠? 저 옆집 김 씨예요. 여기 공기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요. 모자라면 뭐든 말만 하세요. 같이 밥도 먹고 회관도 가요. 라며 태식 씨를 챙겼습니다. 태식 씨로는 그 말들이 너무 따뜻해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와서 처음 듣는 진짜 인사 같네요. 낮에는 마당 정리, 저녁엔 라디오 소리 들으며 혼자 밥 먹고, 밤에는 별빛 보며 커피 한 잔. 그날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누구의 잔소리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없고, 누구의 발소리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건 분명히 내 삶을 회복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로지르며 들이쳤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간단히 죽을 쏘어 아침을 때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변변찮은 반찬에 걱정스러운 눈을 할 수 있었겠지만 태식 씨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이젠 아침밥이 대충 차려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복작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노인회관에서 작은 나눔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태식 씨는 직접 키운 상추며 고추며 몇 가지 채소를 한 바구니 담아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이거 진짜 신선하네요. 텃밭도 직접 가꾸세요? 대단하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소한 말에 괜히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칭찬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날들. 이제야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태식 씨는 그때가 되어서야 그런 마음들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자 준호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이게 누구냐? 언제 이렇게 컸니? 아버지한테 주소 받았어요. 혼자 계시다길래 주말엔 좀 도와드리러 올게요. 손자가 들어서자 태식 씨는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태식 씨가 하는 텃밭일을 두 팔 걷어 도왔습니다. 직접 텃밭에 물을 주고 가지를 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시골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는 여기 온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인 것 같다. 저녁밥을 챙겨 먹고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준호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랑 어머니가 요즘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래? 그날 이후로 엄마는 계속 울기만 했대요. 저한텐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고요. 그래도 직접 오진 않더구나. 두 분 다 아직 용기가 없대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쉽게 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태식 씨는 손자의 말에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깔리던 하늘, 슬리퍼가 던져졌던 그 아파트 현관문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 상처는 뿌리도 깊다. 쉽게 덮이는 게 아니지. 그럼 두 분이 용서받을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잊히진 않는다. 너희 부모가 알아야 할 건 그 상처를 준 대가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실례가 안 된다면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 준호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해서 함께 오게 됐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태식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반쯤 굳어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버님, 그때 정말 제가 너무나도 몰상식했어요. 그 말, 슬리퍼, 밥상 다 죄송해요. 태식 씨는 아들 내외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식 씨는 아들 내외가 무슨 말을 할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태식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방치해서 정말 죄송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참으로 힘들지. 하지만 그 말 하나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님만 괜찮다면 혹시 종종 찾아뵈어도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태식 씨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말을 들은 태식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눈만 대구르르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색함이라도 떨쳐내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 내외도 태식 씨의 눈치를 보며 말없이 식탁에 앉았고 태식 씨는 한참을 가만히 보다가 조용히 반찬 몇 가지를 내왔습니다. 이 상추 내가 직접 키운 거다. 먹어봐라. 네, 아버님, 감사해요. 며느리는 쭈뼛거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앉아 밥을 먹게 되네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저희랑 함께 사는 건 어렵겠죠?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살 생각은 없어. 하지만 얼굴 보는 건 싫지 않아.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해라. 나는 너희가 버린 아버지다. 너희가 먼저 선을 그었고 나는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야. 그 책임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가 생각하기에 용서란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야 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는 하루 자고 가겠다는 손자를 뒤로 한 채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던 저녁, 현관 앞에서 손자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다시 가족 같아서. 그래. 준호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길을 한 발짝 시작한 거지.